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8년 정도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컴퓨터에 앉아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평소에 욕심이 많았던 시모의 행동이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예비동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인사를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비동서가 병원장 딸이라는 말에 시모의 눈은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변했고 집안은 난리가 났었죠. 이미 시모는 병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예비동서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저에게 함부로 대했던 시모는 제가 받은 상처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비 동서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터라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제가 8년의 시간 동안 며느리로 지내면서 제일 상처받았던 순간이었고 뭐하러 이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나 싶었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음날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곤 하지만 이건 아니죠. 어머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3시예요. 아무리 예비동서가 마음에 들었다 해도 저보고 지금 이 시간에 수산시장에서 해물을 사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오늘 어머님한테 시달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다녀오지 않겠다는 거야? 새아가가 해물만 먹는다잖아. 그걸 진작에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막내 아들한테 연락받은 건데 결혼하겠다고 온 예비 며느리를 숟가락만 들고 있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이상한 거니? 아니면 네가 게으른 거야? 병원장 딸이라잖냐. 이 정도 대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다녀오면 좀 좋아?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받을 혜택을 생각하면 이 정도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새벽부터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니 서둘러서 수산시장 다녀와라. 이번 일만 끝나면 한숨 돌릴 수 있잖아. 빨리 일어나라니까. 아들, 너는 뭐하고 있어? 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동생 결혼하는데 신경 써줘야 되지 않겠니? 병원장 며느리 들어온다는데 지금 잠이 와? 빨리 일어나라. 아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병원장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 난리예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열불 터진다고요. 당장 나가주세요. 볼 것도 없는 것들이 아주 입만 살았지?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제대로 된 여행을 보내줘봤어? 아니면 명품 하나 선물을 해줘봤어? 용돈도 입에 풀칠할 정도만 주면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막내 아들이 병원장 딸을 데려오면 내 삶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니? 너희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게 될 예비 며느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 텐데 최대한 결혼식까지는 성사시켜야 되지 않겠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불만 가지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라. 점심시간 맞춰서 온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후딱 준비하고 내가 적어준 대로 사와라. 시모는 저희 부부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모의 말만 듣길 원하셨죠. 저희 부부는 토요일 아침 일찍 와서 시모가 시키는 일을 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였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집안 구조 조정을 다시 하면서 대청소까지 이어나갔고 저는 주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게 시모는 다음 날에 있게 될
예비동서의 인사 자리에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저희를 이용하면서 부려먹었습니다. 그렇게 녹초가 될 때까지 진이 빠져버린 상태로 쓰러지다시피 방 안에 들어가 누워 잠이 들었었는데 시동생과 시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예비동서가 거의 해물만 먹는다는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는데 시모는 그걸 놓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잘 자고 있던 저와 남편을 깨우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병원장 예비동서가 뭐라고 저희가 고생하는 건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습니다. 결국 하도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저희는 등 떠밀려 차에 올라타게 되었고 수산시장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수산시장을 가야 되겠냐? 간단하게 인사하는 자리인데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너희 형수가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얼마나 찌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갑자기 전화해서는 해물만 먹는다고 말을 해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수영씨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기름진 음식은 손에 대지도 않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야? 수영씨가 병원장 딸인 건 형도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야지. 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건데? 형수님이 만약에 병원장 딸이었으면 나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을걸? 내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오는 게 배 아파서 그런 거야?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형이 동생 기 좀 펴주면 안 돼?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시동생과 언성을 높였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동생 또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한테 막말로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저희 부부는 이미 한계치까지 다다른 상태였어요. 시동생은 예비동서와 결혼이 엎어진다면 그건 전부 다 저희 책임이라면서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이 다시 전화를 했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수산시장에서 장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괜히 또 늦으면 시모한테 싫은 소리 듣게 될까봐 스트레스 오는 일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모가 적어준 해산물을 산 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모는 고생했다는 말보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아침부터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울컥하길래 제가 팔을 잡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날만큼은 최대한 좋게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빨리 주방으로 튀어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저는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음식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자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시부가 먼저 집에 들어오셨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셔서 주말에만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날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는 말에 시간 맞춰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잠시 뒤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예비동서를 반겨주는데 시모가 주방에서 나가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음식을 손으로 하지 않고 몸으로 했니? 골이 그게 뭐야? 꾀죄죄 하니까 나오지 말고
주방 정리나 마저 하고 있어. 쓸데없이 기어나와서 괜히 인상 쓰는 일 만들면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 어차피 바로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너는 서둘러 상 차리고 있어라. 표정 관리에 신경 쓰고, 알았지? 시모는 거실에 들어선 예비 며느리를 보더니 밝은 목소리로 반겨주셨어요. 거의 이틀간 고생한 저에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음식 준비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였는데 저보고 꾀제제해서 창피하다며 나오지 말라고 하는 시모의 한마디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먼저 식사부터 하자며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주방으로 안내했고 그제서야 저와 동서가 눈을 마주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낯이 익은 얼굴이라 계속해서 예비동서에게 시선이 가고 있었죠. 시모는 서둘러 음식을 내오라며 재촉하셨고 저는 일단 먼저 상차림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식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하기 시작했고 저도 남편 옆에 앉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더니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곤 시모는 저에게 귓속말로 황당한 한마디를 뱉으셨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은 채로 시모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배 안 고프잖아. 나중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야 되겠니? 일단 너는 부엌에 서 있어라. 부족한 음식들이 있으면 채워줘야지. 내가 일어나서 음식을 내어줄 수는 없잖아. 그냥 부엌에 처박혀 있고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 하루 네가 희생 좀 해줘라. 알겠지? 시모는 저를 부엌으로 밀어내었어요. 남편은 제가 자리에 앉지 않자 손짓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불렀지만 시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보시길래 주방에서 한참 동안 음식을 만들다 보니 생각이 없다며 대충 둘러댔어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지만 저로 인해 식사 자리를 망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시모가 시키는 걸 묵묵히 하고 있었는데 예비동서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계속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다가 예비동서가 그걸 의식했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보며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한마디 건넨 순간 예비동서의 태도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아니, 왜 계속 쳐다보세요? 아까부터 힐끗힐끗 쳐다보시는데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예, 밥 잘 먹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면 불편한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예비 세아가 신경 쓰이게 왜 그런 거야? 기분 나쁘다잖아. 그냥 몸을 돌리고 있어라.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저 사람이 몸을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좀 볼 수도 있는 건데 사람 무한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저 이 기분으로는 식사 못하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불쾌해서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 거죠?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제가 좀 예민해진 것도 있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아서 음식이 입에 넘어가지 않네요. 거실에서 마저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너는 세아가 밥 잘 먹고 있는데 괜히 기분 상하게 해서 이게 뭐니? 빨리 사과해라. 분위기 망쳤으면 좋겠어. 네가 쳐다보는 게
기분이 안 좋았다잖아. 아유, 또 시작이야? 수영 씨가 이해 좀 해줘. 우리 집안 식구들이 원래 좀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 다 먹었으면 거실로 가자. 형수, 과일 좀 부탁해요. 그리고 수영 씨가 식사가 끝나면 따뜻한 차를 항상 마시니까 그것도 좀 같이 준비해 주세요. 나까지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렸네. 저는 예비 동서의 태도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뚫어지게 쳐다본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시선을 보낸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뵙는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초면에 예의 없는 말을 꺼내는 예비 동서의 한마디에 놀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남편은 시동생과 예비 동서의 예의 없는 행동에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는데 식사를 하시던 시부가 식탁 테이블이 부서질 정도로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화가 잔뜩 올라오셨는지 시동생과 예비 동서를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셨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게 되자 예비 동서는 시부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딸꾹질을 하면서 시동생에게 찰싹부터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부는 시동생과 예비 동서에게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제 잘못이라면서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잘못한 건데 제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부담 가지게 만든 게 원인 제공 요인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주방에서 나가셨네요. 시부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털썩 앉으셨고 시동생과 예비 동서는 시부를 따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눈치껏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대처 능력이 없니? 너 나중에 나랑 따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정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식사 잘하고 있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당연히 불쾌할 거라는 생각 안 하니?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던가 하면 되잖아. 제가 대놓고 본 것도 아니고 멀찍이 서서 잠깐씩 얼굴 한번 본 것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부담을 느낄 정도로 대놓고 쳐다본 적은 없었는데요. 저 이제 그만 돌아가 볼게요. 전날부터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더는 여기 있고 싶지가 않네요. 너 제정신이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 이 결혼 너 때문에 파투나면 책임질 거야? 우리한테 온 기회를 걷어찰 거냐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대로 나간다면 예비 며느리는 기분이 어떻겠어? 결혼 문턱은 아예 밟아볼 수도 없게 되는 거라고.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후딱 과일 준비해 내어주면서 기분 나쁘게 했던 거에 대해 사과해라.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병원장 딸이라고 엄청 쩔쩔 매시네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해야 되는 거죠? 당신 방에 들어가서 짐 챙겨서 나와. 엄마는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거 알아요? 더는 저희 찾지 마세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왕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게 고생한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욕만 얻어먹고 있는데 뭐하러 이 집에 들어와요? 지금까지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결혼이 파투가 나든 말든 그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자기들이 좋으면 결혼까지 하겠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평생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후회가 되네요. 저는 시모에게도 너무 서운했었지만
시부의 행동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더는 시댁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방에 들어가 짐을 챙겼고 뒤이어 남편도 방으로 들어와 짐 챙기는 걸 도와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부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신경도 쓰지 않자 시부가 화를 내셨습니다. 너 이대로 나가면 정말 나랑 끝나는 거니까 잘 생각해야 될 거다. 내가 봐도 며느리가 잘못한 건데 이런 식으로 네가 편을 들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아버지는 지금 옳은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꼭 이렇게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 했어요? 저는 이미 아버지랑 끝났으니까 비키세요. 나도 이제 지긋지긋한 삶 좀 청산하자. 병원장 딸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지금 일도 그만두고 매달 들어오는 용돈으로 편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예비 새아가 심기를 건드렸다가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전부 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분위기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섰던 것뿐이다. 그래서 금방 정리가 됐잖아. 그냥 조용히 과일 먹고 대충 대화 나눈 다음 상견례 잘 마치고 결혼식 올리면 끝인데 그걸 못 참아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몇 시간만 참으면 끝나는 건데 이대로 나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빨리 자리로 돌아가 앉아라.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병원장 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셔서 가족들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아버님은 혼자만 생각하지 저희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준 적 없으시잖아요. 전날부터 저희가 고생한 걸 알아주셨다면 좀 전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지 않으셨겠죠. 저도 아버님 며느리 역할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 바엔 이 사람이랑 둘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네요. 남편은 시부를 밀친 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도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저희 부부를 바라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예비동서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게 되면서 왜 시동생과 결혼을 하려는 건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 시동생이 병원장 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했었는데 제 기억이 돌아오자 속으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 제 딸을 주말 동안 돌봐주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용돈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집에 와서도 시댁 집안 식구들의 행동과 예비동서의 예의 없는 모습들에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지만 저희 부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부모님은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낸 뒤 결혼식 일정을 저희한테 문자로 남겨주셨어요. 웬만하면 참석하라고 했지만 끝내 저희 부부는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나올 때 이미 아예 인연을 끊고 살 거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또한 결혼식을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이후 연락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런 삶이 너무 행복했었죠.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고 시달리지 않아도 돼서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연락을 받지 않다 보니
무작정 얼굴부터 들이민 시댁 식구들이 너무 불쾌했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본론만 얘기할 테니까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모아놓은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급하게 필요하거든. 그걸 왜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병원장 딸인 동서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돈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빌려주면 안 되겠니? 막내 며느리가 사정이 많이 힘들다. 이번 일만 넘어가면 어떻게든 병원을 살린다고 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봐야 하지 않겠어? 이미 우리 돈은 탈탈 털어서 넘겨줬는데 그걸로는 턱도 없거든. 대출까지 받은 상태인데도 막내 며느리 병원이 계속해서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 얼마가 됐든 도와주면 나중에 더 많이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모른 척 하지 말고 돈 좀 빌려줬으면 한다. 이렇게 부탁하마. 형, 동생이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일단 병원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니까.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못 본 척 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알아봤어야죠. 그 병원 소문이 자자했던 거 모르세요? 동서를 어디에서 봤나 했는데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동선의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적이 있었어요. 워낙 시설도 노후되고 요양사분들도 워낙 쌀쌀맞아서 제가 불만을 한번 털어놨던 적이 있었거든요.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었는데 그때 관계자로 나왔던 사람이 동서였어요. 어른들한테 얼마나 예의 없이 굴던지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 다른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보살핌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었는데 그때부터 들려왔던 게 요양병원이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이었네요. 병원장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앞뒤 안 보고 달려든 아버님 어머님 잘못이죠. 저희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요. 서방님도 병원장 딸이라는 말에 덥석 물었겠지만 서방님이 호구 잡힌 거 아시죠? 이래서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장 딸과 결혼한다고 목에 힘주면서 저희 무시하고 얘기하더니 결국 저희한테 돈을 빌리러 왔네요. 이래서 사람은 항상 처신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평생 구멍난 요양병원에 돈만 메꾸면서 살면 되겠네요. 그래도 병원장 며느리 얻었다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시면서 사세요. 저희는 할 말 다 끝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터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장 딸 얻는다고 엄청 좋아하시고 저와 남편을 막대하시던 시부모님께서 되려 동서 집안에 물리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모와 음식을 준비할 때 아무리 병원장 딸이라도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었지만 시모는 병원장 딸인데 뭐하러 확인하냐고 서둘러 결혼시키는 게 방법이라며 제 말을 무시했었죠. 남편에게도 미리 언지를 주었지만 시동생과 시모의 선택을 굽힐 수 없을 거라며 이미 두 길을 닫으셨다고 더 이상 관심을 끄라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시부모님은 땅을 치며 후회하셨지만 벌써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은 경영 악화로 벗어나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빚만 떠안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본인들이 선택한 인생이니 어쩌겠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용돈 받아가면서 편한 생활을 상상했겠지만 현실은 막대한 대출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노동을 해야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병원장 딸이라는 간판에 혹하고 넘어가더니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버렸네요. 저한테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저는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볼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까지 무너지는 건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엄마가 2년 동안 암투병을 힘들게 하시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셨어요. 눈을 감으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쪽지와 제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들을 듣게 되었죠. 엄마의 한마디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써내려갈 제 사연을 들어주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처신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는 2년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간 힘들게 버텨오셨지만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면 1달 정도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엄마한테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눈물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무덤덤한 척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의사의 말을 같이 듣고 계셨던 엄마는 이미 마음을 내려놓으신 듯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셨죠. 제가 40의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스러웠던 건 엄마가 조금이라도 건강하셨을 때 같이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성인이 되면서부터 타지에서 일을 했던 저는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되었고 제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까지 생기면서 제가 꾸린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다 보니 엄마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통화했던 그 시간들 빼곤 제 가족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죠. 명절날 외엔 가끔씩 엄마 얼굴을 보러 가기는 했었지만 결혼 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항상 마음에 걸렸었지만 엄마가 저보다 먼저 걸어온 길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홀해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에 지쳐갈 때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다 잠든 시간에 거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오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엄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핸드폰 속에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고 제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은 전부 다 아이들과 남편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는데
저도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엄마를 향했던 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해 쏟게 되면서 엄마를 너무 신경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엄마 옆에 좋은 분이 계셨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엄마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 살아오셨죠. 과거에 엄마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면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 삶에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조만간 엄마와 며칠간 여행 좀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날 남편한테 전날에 생각해 두었던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이 가까웠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자주 뵈었지만 엄마는 저희 집과 차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죠. 그래서 길게는 아니고 2박 3일 정도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이들 좀 부탁한다고 하니까 남편은 무언가 상당히 불편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거 아니냐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말들을 하길래 좀 놀라긴 했었어요. 2박 3일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들 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1박 2일도 아니고 어떻게 2박 3일이나 자리를 비우겠다는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당신 아버님 어머님 집은 가까우니까 자주 왕래를 했지만 우리 엄마 집은 거리가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잖아. 그리고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 텐데 이번에 엄마랑 같이 시간 좀 보내주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집에서 혼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힘들 것 같으면 아버님 댁에 잠깐 가 있으면 되잖아. 어차피 아버님 어머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시니까 당신도 좀 다녀와. 내가 언제 이런 부탁 한 적 있어? 자주도 아니고 처음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기 힘든 거야? 애들이 어느 정도 컸다고 해도 아직 초등학생이고 신경 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꼭 가야 돼. 명절 때 들리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좋게 좀 보내주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당신은 시댁에서 사소한 모임이라도 전부 다 챙기려 하잖아. 그런데 정작 내가 무슨 부탁 하나라도 하면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끝까지 우리 엄마 집에 가지 않으려고 피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것도 서운했었지만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도 않아서 참고 넘어간 적도 많다고. 그러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어. 차라리 내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다녀올게. 당신도 나한테 집안일로 부탁하지 마. 여태껏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말 많이 맞춰줬지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 먼저 나갈게.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화가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아침부터 목소리 높이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녔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남편한테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회사를 따로 다니게 됐었는데 그쪽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최근 들어 짜증도 상당히 많아졌고 무엇을 하던 항상 불만이 많았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해진 남편 때문에 저 또한 많이 힘든 상태였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크게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조금도 배려를 해주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다가 끊어졌길래
때마침 휴게소에 잠깐 정차했던 저는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연락을 드리자마자 바로 받으신 시모는 앞뒤 다 자르시고 화부터 내면서 당장 올라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내 아들한테 다 들었다. 며칠 전에 서로 한바탕 했었다며? 너 혼자 아이들 데리고 사돈댁에 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제가 그이한테 충분히 설명했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애들 돌보는 게 힘들다니까 제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저도 많이 배려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정작 제가 부탁할 때 그이는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정말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회사 옮기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온갖 히스테리는 다 부리는데도 최대한 참고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어머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어주신다면 저도 엄청 서운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 이제 두 아이 엄마예요. 적은 나이도 아닌데 어머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나이는 지났다고요. 오늘 일정이 바빠서 길게 통화 못해요. 그럼 들어가세요. 시모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시모에게 전부 다 털어놓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이상해지는 남편 때문에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점점 난폭해지는 모습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꾸려온 가정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죠. 남편이 시모에게 저와 나눴던 대화들을 전부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동안 제가 시댁 집안에 해왔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편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죠. 조만간 정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친정으로 향했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엄마 집에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엄마가 배를 움켜쥐고 계셨어요.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최근 들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배에 통증이 자주 온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야 괜찮아진다며 식은땀까지 흘리고 계시길래 아무래도 병원에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친정에 오자마자 엄마를 모시고 병원부터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엄마의 증상을 들으시더니 눈밑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황달 증세가 있는 걸로 봐선 정밀 검사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굳은 얼굴을 하고 있길래 엄마는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정밀 검사 진단 결과 엄마는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죠.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 엄마는 췌장암을 확정받으셨고 많이 늦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입원하는 게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해 주셔서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출발한 건데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항암 치료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기다려봐야지. 치료만 잘 받아도 살 수 있잖아.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엄마,
몸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병원을 찾아가셔야지. 왜 미련하게 고통을 참고 계셨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고통을 참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될 때까지 참으셨다는 게 놀라울 정도라고 하셨어요. 저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자주 얼굴 볼 시간도 없으니까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몸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하시면 어떡해요? 병원에서 꿈쩍도 하지 마세요. 많이 늦은 만큼 병원에서 시키는 건 전부 다 받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돈 많이 나갈 텐데 그냥 대충 약 먹고 들어가면 안 되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딸과 손주들 맛있는 밥 해줘야 하는데. 엄마, 지금 그런 게 문제예요? 엄마 몸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잠시 통화 좀 하고 올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편히 누워 계세요. 엄마의 표정은 많이 우울해 보였어요. 저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죠. 아무래도 시간이 더 늦어질 것 같아 남편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아이를 좀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거였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준 뒤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은 걱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분이 안 좋다는 듯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더니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어요. 아무리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어도 저희 엄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데 남편은 걱정을 하긴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식의 말들을 뱉어댔었죠. 그때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다 싶었고 흔들리고 있던 제 마음을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엄마의 병원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어서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시부모님께서도 듣게 되셨는지 엄마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지신 뒤 상태가 궁금하셨는지 병문안을 오셨어요. 아고, 갑자기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세상에 내 주위에 암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돈이 암에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며느리가 사돈이랑 여행 간다고 고집 부렸었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었나 보네. 그래서 의사가 뭐래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의사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 암이 꽤 진행됐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일단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해야 되겠죠. 저도 아직까지 우리 딸과 하고 싶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윤서방은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요즘 걔가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야근이 잦아요. 시간 되면 알아서 들리겠죠. 그나저나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면 안 될 텐데 치료를 받는 게 장기화가 되면 서로가 많이 힘들잖아요.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사돈이 오래 끌수록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며느리 네가 고생이 많겠다. 애들은 내가 돌봐주도록 하마. 시모는 아이들이 병원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다고 엄마와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와 단둘이 있으면서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했어요.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엄마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한평생 홀로 모든 걸 희생하면서 키워주신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니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고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잠깐 얼굴을 비추긴 했었지만 저와 감정이 좋지 않아 오래 있다 가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그래도 사이 왔다고 아픈 몸을 힘겹게 일으켜 저를 잘 부탁한다며 손을 잡아 주셨죠. 아무 말 없이 침묵만 유지한 남편은 아이들을 보러 가야 한다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심하면서 서로 해야 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갔고 엄마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죠. 수술도 몇 차례 했지만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었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곤 항암 치료가 전부였어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서 생활하신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처음 입원했을 때와 다르게 몸이 반쪽이 되어 버리셨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몸 상태는 심각해져 계셨죠. 엄마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옆을 지켜주고 있던 제 손을 꽉 잡아주신 뒤 저를 바라보시면서 힘들게 입을 여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응석 부리던 우리 딸이 벌써 어엿한 두 아이의 엄마가 돼버렸네.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힘들지?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걸 보니 대견스럽다.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 엄마가 비록 먼저 떠나지만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언제 어디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경미야, 엄마가 아직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말해줘야 할 것 같다. 네가 어렸을 적에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어봤었잖아. 그때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었지? 너희 아빠가 엄마랑 너를 버리고 갔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었어.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너희 아빠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아냈었어. 생각지도 못하게 신문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너희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지. 비슷한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이름도 똑같고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서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찾아가 봤는데 건물에서 나온 그 사람이 너희 아빠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여기에 적힌 주소가 너희 아빠가 일하는 곳이거든. 엄마가 그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좋은 기억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건네준 쪽지에는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봐온 이름과 주소였죠.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말에 놀랐었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숨을 거칠게 내쉬었고 호흡곤란이 오시는 것 같아 급하게 간호사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언제 어떻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실지 몰라 옆을 지켜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친부라는 사람이면 저와 엄마의 소식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엄마가 잠깐 진정을 되찾으셨을 때 서둘러 차를 타고 주소가 적힌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차를 멈춘 곳은 충격적이게도 15년의 세월 동안 다녔던 회사였고, 엄마가 건네주셨던 주소에 적힌 친부의 이름 석자는 저희 회사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회사 대표와 얼굴을 마주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다 가다 인사 정도는 주고받았었는데 그분이 저희 친부라는 말이 당최 믿기 어려웠지만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차에서 내려 경영자실로 올라가게 되었죠. 문 앞에 있는 비서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물어보자 대표와 면담 좀 하고 싶다며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비서는 대표님께 여쭤보았고 들어가도 된다는 말에 문을 열어 대표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천천히 몸을 움직여 그 사람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며칠간 회사 오기 힘들다고 하더니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한 건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거 보니 어려운 부탁인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 사진인데요. 혹시 서로 아시는 사이세요? 그나마 제일 젊었을 시절 때의 사진이 그것밖에 없어서요. 저희 엄마는 대표님을 알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이 사진 속의 여자는 경미 씨가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수키 딸이 경미 씨라는 건가?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지? 저희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려드리기 전에 제 질문에 먼저 답부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때 저희 엄마를 버리셨어요? 혹시 바람 피우셨나요? 내가 수키를 버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버린 건 그 사람이었다고. 내가 찾아갔을 땐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어. 그날 이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고. 일단 그 사람 얼굴부터 봐야 할 것 같네. 엄마는 지금까지 당신이 버린 줄 알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아빠에 대해 여쭤보면 항상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이번에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말을 해주셨고요. 2년 전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으시죠? 그때 저희 엄마가 당신 얼굴을 확인했는지 회사 앞에까지 오셔서 직접 얼굴까지 확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얘기할지 말지 고민하시다가 오늘에서야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와 저를 버렸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어.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다니까.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 경미 씨가 그럼 내 딸이라는 거야? 15년 동안 한 회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친부가 옆에 있는데도 몰랐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희 엄마가 해주셨던 말과 친부라는 사람의 말이 너무 달랐어요. 친부는 엄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기 위해 본가에 몇 번이나 찾아가 노력을 했었지만 받아주지 않으셨대요. 친부의 집안에서는 결혼할 다른 여자가 있으니 얼씬거리지도 말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친부 옆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목격하게 된 엄마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된 거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니 그때 당시의 기억을 전부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옆에 있었던 사람은 집에 초대받고 오신 분이었는데 술이 너무 많이 취해 넘어진 걸 부축해 줬던 걸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중간에서 친부의 친모가 저희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어 꾸며낸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친부는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저희 엄마에 대해 원망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게 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린 채 살아가셨던 거였어요. 오해들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였죠. 제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자 친부는 충격을 받으셨고 그렇게 친부와 함께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먼저 병실로 들어가고 잠시 뒤 친부가 걸어 들어오자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친부는 암투병 중인 엄마를 보자마자 오열을 하시면서 천천히 다가오셨죠. 그리고 과거의 일들이 전부 오해로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자 엄마도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친부는 엄마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슬퍼하셨어요. 세월이 지나도 두 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두 분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잠시 자리를 비켜드리려 하는데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병실 문을 열고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친부를 본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일단 모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침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순간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엄마 옆에서 병수발을 들면서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셨던 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면서 제 양쪽 손을 잡아 들어 올리셨어요. 그럼 저기 사돈 옆에 계신 분이 친부라는 말이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니? 우리 아들도 너희 회사에 다녔었잖아. 그럼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너희 친부가 되는 거야? 살다 보니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 우리 아들도 다시 너희 회사로 복직해야 되겠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겠어? 그동안의 고생을 한꺼번에 포상을 받는구나. 애썼다 애썼어.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되는 거니? 너희 회사가 작은 것도 아닌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동안 못 받은 거 다 받아내라. 이참에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이혼하는 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정말 대표님이 너희 친부였다는 말이야? 확실한 거야? 아직 유전자 검사도 안 해봤잖아. 뭐든 확실한 게 좋으니까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해 보자고. 애들이 자꾸 당신이 보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나 요즘 일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거 알지? 이참에 당신이 힘 좀 써줘. 그리고 이왕 다시 복직하는 거 최대한 높은 직급으로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는 이제 장인어른이 되는 건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와 저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만 제공해 드린 것뿐이지 제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어요. 친딸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관심이 없을 것 같니?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 마음에 걸려서 뭐라도 주려고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돈으로 달라고 하면 될 거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돈다발이 굴러 들어오는데 발로 걷어 찰 거니?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벗겨 먹어야지. 정말 생각하시는 게 어쩜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애들은 놔두시고 그만들 돌아가세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회사의 대표가 제 친부라는 사실에 모든 것들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과 그동안 함께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사람들을 향한 실망은 더욱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질려버려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로 인해 친부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던 저와 다르게 남편은 저를 이용해 제대로 한몫해보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힘겹게 시댁 집안 사람들을 돌려보냈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병원에 와서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식적인 행동들에 더는 참기 어려웠던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죠. 하지만 제 말은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친부와 함께 열흘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낸 뒤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친부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죠.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친부와 있었던 오해가 풀려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긴 했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친부의 가족들과도 한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터라 알고 지낸 지 오래됐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 불편해했어요. 친부는 유전자 검사를 부탁했고 결과는 99%가 일치하게 나왔었죠. 한 회사에서 더 이상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다 보니 저는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부의 자식들이 저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도 소문이 안 좋게 퍼지기 시작했던 거였죠. 제가 회사에서 나오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버티지 않고 나온 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부는 제가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엄마 대신 늦었지만 아빠의 역할을 해주시려는데 가정이 있으신 분이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친부가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친부가 맞긴 하지만 15년 동안 대표님으로 알고 지냈던 사이라서 계속해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인생 선배님들께선 친부가 주시는 건 뭐든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제가 키우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옆에서 다가오지 못하시고 맴돌고 계신 친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저와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게 될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의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사고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생활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과는 2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남자였어요. 저와 결혼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이 사람만큼 좋은 남자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식 준비에 한창 정신이 없었을 시점에 예비 시모가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차 한잔 하자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예비 시모를 마주보고 앉아있는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저를 보시곤 급하게 반대편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인사를 건넸죠. 자리에서 일어난 여자는 저를 쓱 한번 보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부르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오다 가다 알게 된 사이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화제로 돌리셨어요. 자주 뵌 적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이상했고 시모의 얼굴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너는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많이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나는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거든. 결혼식 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서도 조금의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너희들을 갈라놓을 거니 이 결혼 신중해야 할 거야. 내 아들이 지금 너에게 푹 빠져 있어서 일단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 내가 중간에서 제지할 수 있다는 거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내 아들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니?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아니면 내 아들이 종합병원 후계자의 자리에 있고 우리 집안의 재력만 보고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니? 내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너는 우리 집안의 재력 때문에 접근한 것만 같아서 말이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갑자기 한순간에 나타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계기가 있어야 인연이 만들어지는 건데 서로 첫눈에 반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길 가다가 눈빛만 보고 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이 너무 안 맞아. 주영 씨가 웃자고 한 소리지.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숨기는 것도 전혀 없고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주영 씨한테 모든 걸 다 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에게 어떠한 대답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생이라는 게 주영 씨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저는 주영 씨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거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배경을 보고 제가 접근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테니 앞으로 이런 말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 너희 집안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니? 한번 말해봐라. 우리 집안보다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극히 평범한 네가 내 아들한테 접근한 이유가 인생 한번 제대로 바꿔보려고 2년 동안 공을 들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너희들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저와 대화를 나누자고 하셨던 이유가 알고 보니 상견례까지 다 하고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는데도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는 이유로 예비 시모는 제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의심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어요. 예비 신랑이 종합병원 후계자라고 해서 제가 그 집안의 재력을 보고 집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비 신랑의 인성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였죠. 이런 의심을 받게 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아무리 예비 시댁 집안 쪽이 잘 산다 해도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저희 부모님까지 안 좋게 보고 계셨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그동안 예비 시모를 좋은 쪽으로 봐왔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속 시원하게 꺼내놓지 않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는데 예비 신랑인 듯 보였고 시모와 제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얘기한 뒤 끊으시더니 다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주영이가 오면 결혼을 반대할까 생각 중이다. 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 손해보는 게 너무 클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모든 걸 다 내어줄 만큼 희생적인 며느리를 원하거든. 네? 갑자기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제가 주영 씨에게 모든 걸 내어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을 해본 것뿐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만 판단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려 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끝내는 게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 예비 신랑이 도착했는데 저와 시모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예비 신랑이 왔는데도 어떠한 반응도 못하고 있었죠. 예비 신랑은 분위기를 살피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일 있었냐고 질문해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신 채 예비 신랑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저 이제 막 왔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파혼 얘기까지 나와요? 이 사람이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저희 관계에는 조금의 문제도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어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쟤는 안 될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생을 함께해야 될 배우자라면 좋던 안 좋던 무조건 너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가차없이 등 돌리고 다른 남자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결혼 반대 안 하게 생겼니? 어머,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주영 씨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뒤에서 밀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지 잘못되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다른 남자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 사람한테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얘기랑 같은 거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면 나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데 만족한 답을 주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다. 엄마, 이 결혼은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솔직히 털어놔 보세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봐온 엄마는 아무런 계획 없이 억지 부리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으셨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 둘 다 당황스럽죠. 결혼식 준비도 거의 다 끝났다고요. 나는 너랑 함께할 배우자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잘난 여자를 만나길 원하는데 쟤는 너무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잖아. 서로 좋은 감정만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서로 보완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는 거야. 꼭 뭘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저희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럼 엄마는 얼마나 완벽한데요? 아버지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신 동안 엄마의 말씀처럼 서로 보완해주면서 잘 지내오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두 분 다 눈만 마주쳐도 화부터 내셨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처지가 되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허락 없이 이 사람 따로 불러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시모 대신 사과를 했어요. 예비 시모는 본인이 겪어온 길을 그 사람이 똑같이 걷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계속해서 예비 신랑을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파혼하라는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더 이상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저에겐 나중에 따로 연락 주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한 상태로 바라만 보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어요. 지금까지 조용하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불러 예비 신랑과 헤어지라는 말을 꺼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처음부터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저도 한숨 돌린 뒤 집으로 들어가자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죠. 제가 잘 들어갔는지 걱정돼서
연락을 한 거였고, 좀 전에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잘 해결됐으니 결혼식 준비만 신경 쓰면 된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은 예비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신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예비 시모에게 연락 온 적은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행동했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어느새 결혼식 당일이 되어 예비 신랑과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갈 줄 알고 있었지만 몇 시간 뒤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상상을 초월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죠.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 분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뒤이어 예비 신랑과 시모가 도착을 했어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어주는 예비 신랑과 다르게 시모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셨지만 시모도 자리로 돌아가 화장을 받으셨어요. 헬퍼 이모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결혼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 분장실 풍경을 담아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셔서 예비 시모 때문에 잠깐 가라앉았던 제 기분이 다시 좋아졌었죠. 그렇게 헬퍼 이모는 예비 신랑과 시모의 모습도 담아가면서 조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촬영을 해주셨어요. 제가 먼저 분장실에 도착을 했었기 때문에 미리 끝난 상태라 식장에서 대기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드레스에서 툭 하면서 터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도움을 요청하니 등 쪽에 튀어나온 실밥이 의자에 걸려서 살짝 터지게 되는 일이 발생돼 잠깐 자리를 이동해 터진 부분을 급하게 수선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일이 꼬이게 되면 연달아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수선이 거의 끝나갈 때 헬퍼 이모가 갑자기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냐고 사색이 된 얼굴로 쳐다보셨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 놓으셔서 당황한 얼굴로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는 순간 헬퍼 이모가 저에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당장 나가라면서 촬영을 해주셨던 제 핸드폰을 손에 쥐어 주셨어요. 헬퍼 이모는 제가 딸 같아서 인생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거니 당장 결혼 취소하라고 드레스를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앞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헬퍼 이모를 진정시키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이유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자 헬퍼 이모는 수선실 문을 걸어 잠근 뒤 제 핸드폰으로 찍은 분장실 영상을 확인해 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 내가 어제 누굴 만나고 왔는지 알아? 언제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너희 아빠가 아는 순간 모두 끝장난다는 거 몰라? 병원 후계자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알려지기라도 하면 네가 후계자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정말 이 결혼 진행할 거니? 아유, 당연하죠.
제가 경주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제 인생 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할 건데? 저번에 예비 며느리 만나기 전에 그 여자랑 먼저 대화를 나눠봤었다. 무조건 이 결혼 반대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 거야? 걔가 그래요? 내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엄마한테까지 찾아갔었어요? 그냥 놔둬요. 그렇게 난리 칠수록 그 집안은 뼈도 못 추릴 거예요. 어차피 제가 준비한 식장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 경주 씨가 눈치채겠어요.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활짝 웃어주시고 앞으로 있을 제 결혼 생활이 잘 될 수 있게 응원이나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안 와요? 너희 아버지 식장으로 바로 오신다더라. 그런데 너 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알고 있니? 저번보다 배가 많이 불렀던데 정말 모른 척 할 거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걱정돼서 그러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 아이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일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라도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거야. 네가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지 못하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는 거라고. 나도 첩으로 이 집안에 들어와서 너 하나 후계자 자리에 앉히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차라리 어느 정도 위자료를 주고 해외로 떠나게 설득이라도 해봐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끌어내린다고 했었어.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걔가 난리치면 너희 아빠 또 쓰러지신다고.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듣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날 막을 수는 없다고요. 내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게 좀 놔두세요. 그래, 너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집안이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아빠 눈 돌아가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 몰라?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부모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자식인 건 변함없는 거라고요. 제가 아버지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만에 하나 나중에 이런 일이 걸린다 해도 저를 도와주시지 저에게 피해준 그 사람을 도와주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 시모가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누자고 했을 때 마주보고 있던 여자가 예비 신랑과 만나고 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여자의 뱃속에 예비 신랑의 아이가 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영상을 확인하고 있던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저를 마주보며 앉아있던 헬퍼 이모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바라보신 헬퍼 이모는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과 만났던 여자의 엄마였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배정받았던 헬퍼 이모에게 돈을 지어준 뒤 그 여자의 어머님이 배정된 헬퍼 이모인 척 하시고 들어오신 거였어요. 원래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폭로하려고 했었는데 죄 없는 제가 받을 상처에 너무 마음이 아파 머뭇거리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를 듣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기 딸이 예식장에 들어올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식장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제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본식 직전에 저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셨던 거였어요. 온몸이 떨려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은 저에게 또 다른 증거물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찍힌 영상에는 예비신랑과 시모와 대화를 나눴던 여자가 얼마 전에 서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있었죠. 뱃속에 아이가 있다며 당장 결혼을 취소하고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했지만 예비신랑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여자는 배신감에 예비신랑의 뺨에 손을 올렸는데 예비신랑은 충격적이게도 임신한 몸인 걸 알면서도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놀라 입을 틀어 막았고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서 당장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대로 파혼하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어머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린 뒤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죠.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준비했고 모든 준비가 끝이 난 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비신랑은 그 여자의 어머니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헤어짐을 통보받았던 이유는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아이를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제가 받은 상처만큼 예비 신랑에게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신부 대기실에 있던 저에게 너무 이쁘다면서 온갖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라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의 입장 소리와 함께 다음으로 예비 신부 입장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예비 신랑 앞에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간 맞절하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예비 신랑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광경에 양가 집안을 비롯해 객석까지 술렁거렸고 제 드레스를 잡아주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예비 신랑을 쳐다보자 놀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저희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셨고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헬퍼 이모로 저와 같이 식장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놈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떻게 들어왔냐고 소리를 질렀고 잠시 뒤 식장 안에 그동안 예비 신랑이 그 여자에게 했던 쓰레기 같은 짓들과 본식 직전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이 틀어지는 순간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고 예비 시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을 나가 버리셨어요. 뒤이어 헬퍼 이모로 제 옆에 계셨던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예비 신랑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으면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예비 신랑은 병원 후계자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파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죠. 쓰레기 같은 그놈과 만났던 여자분은 그놈 아버님을 만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 여자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그놈이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집에서 내쳐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자기와 만나는 여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거였죠.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망칠 뻔했던 걸 그 사람들이 구해준 거였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놈의 소식을 접했는데 땡전 한 푼 없이 내쳐진 상황에서 또 다른 몇 명의 여자가 임신해서 찾아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거나 저까지 임신을 했었다면 앞으로 남아있을 인생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겠죠. 여기에서 끝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려고요. 그놈은 분명 오래가지 못해 인생을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큰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에 넘어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